그 사이에 한 8년여 전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하고 컨설팅이나 설명회를 이제 같이 운영해 왔었고, 이번에 학원연합회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달 본 수능과 그리고 정시 지원을 1월 3일부터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성은 대입 개괄, 수시 이런 것들은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정시로 들어가는데, 그 재수생들을 매년 상담하면서 연거푸 보시는 재종반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학원자님들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접해야 되는 선생님들도 매번 새롭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또한 매번 변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단박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정시를 나름대로 재원생들을 상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프린트물로 받으신 게 제목이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정시와 관련된 수능 분석, 정시와 관련된 자료들 여러 개가 너무 많으면 많아봤자 쓸모 있는 건 별게 없거든요. 추리고 추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추리고 추린 자료들과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 파일을 같이 전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실 때 한번 열람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적표가 배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가 합격자 등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이 29일이에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모든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1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수시 학생들은 여기까지 다 등록해라, 이게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왜 21일, 29일을 얘기하냐면 21일이 되면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이제 정시를 안 쳐다봅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22일부터 학교에서 연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 29일에 보니까 걔네들도 정시 지원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정시를 지원하려고 어딘가에다가 도구에다가 넣어서 나 정시 지원해볼래 라고 했던 것이 쓱 빠져나가니까, 학생이 쓱 빠져나가면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어지니까 이른바 커트라인 같은 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날짜가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일과 특히 29일. 그러면 좁지만 가장 현명하게 최종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 원서 상담을 하고 정시 원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 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29일 오후부터. 그 다음에 원서 마감일이 있어요. 1월 3일부터 대학별로 3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일, 5일 날 하면 가장 좋죠. 근데 궁금하니까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최종적인 점수, 즉 배치 점수라는 게 확정이 되어지는 기간은 29일부터 1월 3일 요 사이가 됩니다, 보통. 자, 그런 다음에 정시가 모두 끝나는 게 2월 21일이에요. 제가 이게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월 21일. 2월 21일이 끝나면 정시가 모든 학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 10명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 라고 하면 충원 좀 하자. 그래서 내년으로 2월 시키지 않고 올해 다 뽑아야지. 그래서 추가 모집이라는 거 해요. 그래서 대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 추가 모집은 정시랑 비슷하게 갑니다. 수능만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는 3번의 카드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모집은 돈만 되면 100장이든 200장이든 다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한 대학에 한 곳만. 그래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은 3월달 넘어오면서 최종 합격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단 그래도 기간이 단축됐고요. 자,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지금 시점에서는 내 성적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올해 수험생의 구도가 이렇구나. 대학에서 모집하는 방향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근데 아이들은, 그쵸.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환경은 신경 안 쓰죠. 내 점수 넣어보고 되냐 안 되냐를 보니까. 일단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모집 인원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저기 12월 29일 날 최종 마감을 한 다음에 최종 인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접수 마감 경쟁률도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첫날은 눈치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3일차가 되면 오전, 오후에서 실제로 저녁 최종 마감 시간까지 엄청난 아이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쟁률까지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 자, 이런 거는 디테일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로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안내만 해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쭉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입니다. 근데 핵심은 아이의 점수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합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어떤 점수를,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점수를 좀 참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가장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 핵심은 이게 맞긴 하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자료를 공수할 거냐? 요즘은 밴드 활동도 다양하고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입시 기관에 다양한 자료들이 많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쏟아지죠. 근데 그나마도 골라 오면 첫 번째 어디가라는 곳은 수시든 정시든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입에 관심을 가지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어디가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포털에서. 개략적으로 보시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외부로도 반출을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아름아름해서 아주 소수만 알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 자체 수시 배치 서비스와 정시 배치 서비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찌 보면 바깥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일반에게 노출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교사들에게만 노출을 시키는데 뭐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는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일단 수시, 정시 모두 다 요건 중요합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실 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바꿨습니다. 한글로 센 진학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S가 뭐 서울 어쩌고저쩌고 이거거든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원장님들도 보시면 고3 교실에 배치표 같은 거 장파지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치표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지금도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시면 옛날에는 중앙 이런 것도 있었고 대성, 종로 등등등의 그 다음에 메가가 생겨나고 이투스가 생겨나고 다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교육기관이 예전에는 거의 정보를 독점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얘들입니다. 얘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찌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기관은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많이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기관도 종로, 대성, 메가, 이투스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자료 만들어내고 배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비교를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배치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통 이용하거든요. 엑셀 배치표라는 걸 줘요. 엑셀 배치표는 그야말로 구경만 하는 것이지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대부분이 온라인 배치 서비스예요. 구매를 해야 되는.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성, 종로, 뭐 얘가 이런 데를 확인하려면 교사가 쓰려면 학생 말고요. 교사가 쓰려고 하면 2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깝게 여기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깝다고 여기시면 쓰지 마시라.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데 요게 다음 주 수요일인가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셔야 될 텐데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5번에 있는 일단 고속성장 분석기.
그 다음에 GS라고도 약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구매를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무료로 배포가 되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오르비 옵티무스라고 하는 오르비라고 하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쓰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다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보고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많이 보는 배치 점수를 활용하는 게 좋죠. 종로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예전의 종로라면 배치 점수를 딱 내놓으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다 구해가려고 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왜? 거기가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얘들이 더 정확하다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종로 내성이 있으면 쓰시되 없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참고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갑니다. 고속성장 분석기는 평소 모의고사는 무료로, 그러나 이 시점의 정시는 아마 3만 원 정도인가에 구매를 해야 돼요. 물론 아름아름 얻을 수도 있겠지만 3만 원 정도 구매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느냐? 다음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파파, 안달, 브루스. 안달 브루스입니다. 아빠의,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만드신 분이 오르비를 같이 처음에 연구했던 양반이라는데 어찌됐건 연원이 어찌됐건 파파 안달 브루스라고 하는 입식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가. 거기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고속성장 분석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구입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입금하고 메일만 전송해 주면 보내줍니다. 3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뭐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저희 진학사 모의 지원은 최소 인원이 학원에서 사용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찌됐건 4명이니까 15만 원씩 하면 대략 한 40만 원 초반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5명의 인원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 방법은 나중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입시 트렌드로는 중요한 지표가 첫째 1번이 진학사고요. 그 다음에 2번이 GS 고속성장 분석기고 1, 2번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 3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수험생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어요. 이 학생들의 표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곱하기 4에서 뻥튀기 해버리는 거죠. 표본 추중해서. 그래서 비교적 정확도가 높고 또 하나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수능 고득점, 즉 전국 100등인 아이가 수시로 의대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다 파악을 못해요. 근데 얘들은 알 수 있죠. 서울 시내에 전체 실제로 10만 명 중에서 그중에 100등이 어디를 갔어?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40만 중에 4명이 갔겠지. 추정이 가능하죠. 이걸 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그룹, 중위 그룹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를 알아야만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을 합격시킬 수 있는가 나오죠. 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전진협, 대교협에서 만든 사이트들도 전부 다 얘를 쫓아가고 있어요. 좋고. 원형은 종로대성 등등등의 기관에서 배치 점수를 다 만들어내요. 아까 그 장판지 만드는 엑셀표 만드는 그걸 다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와서 가공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른바 내가 서울대를 갈 때와 연대를 갈 때 내 점수의 값어치가 다르거든요. 방법이 달라서.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개선을 했더니 요즘은 너무 좋아졌다. 인터넷 기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나중에.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대학마다 내 점수가 달라진다. 점수가 달라지는 것은 내 등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A 대학과 B 대학의 수준이 똑같다고 봤지만 합격 가능성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더 세부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는 것이 정시 상담을 하는 기본이 됩니다. 이걸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구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능 응시인원의 변화인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한 표가 있으니까 구경만 하시고 참고로 요것만 보시자고요. 졸업생의 비율이 35% 역대급이에요. 재작년까지는 27, 8%였어요. 30%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2%를 찍었고요. 그리고 올해 35%를 찍었습니다. 자, 내년에 의대 정원이 순차적으로
연마다 1000명 가까이 증원이 될 예상이죠. 그렇게 되면 재수생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35%가 역대급이긴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번 수능은 이 정부에서 아무튼 말 많고 탈 많고 어찌됐건 좋게 포장을 하면 평가원 입장에서 하는 게 매력적인 선지로서 아이들을 분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대급 불수능에 가깝다. 그랬더니 표본조사가 한 4,0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평상시보다 더 어렵다 혹은 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 라고 봤더니 거의 비슷하긴 한데, 수학은 3학년이 되면 거의 고착화된 점수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좀 많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국어에서 흔들리는 게 많고, 그 다음 고3 기준에서 사과탐 공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고3의 경우에는 내신으로는 과탐 2를 배워야 되는데 보통은 원과목 하니까 내신하고 밸런스가 안 맞죠. 그리고 사탐의 경우에도 한 과목 정도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성적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수학 학원, 국어 학원, 탐구 학원 이렇게 있다면 그 방향성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이른바 지금 수능을 통합 수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대입이 24학년도예요. 딱 4년 후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게 28학년도예요. 자, 이제 예비 고1이 예비 중3 걔네들부터. 아직 4년 동안은 이 흐름대로 갈 겁니다. 4년 후에는 약간 바뀌는데 그게 이른바 진정한 통합이 되죠. 사과탐을 초창기 수능처럼 사과탐을 다 봐야 되는. 뭐 그건 일단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당분간 4년 동안은 똑같다. 자, 근데 어떤 흐름이 있느냐예요. 국어 수능은 독서와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으로 화작과 언매라는 게 있어요. 자, 독서와 문학이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국어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독서 문학이 가장 어려운 파트이고 공부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작과 언매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30%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3년차 접어들면서 5%씩 증가되었죠. 언매 쪽으로 갑니다. 왜? 이른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 점수라는 걸 형성할 때 표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부한 아이에게 더 좋은 점수 줄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언매가 같은 원점수 90점이면 90점, 100점이면 100점에 비했을 때 언매가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점자는 언매 선택한 학생들은 100점을 맞으면 150점을 주는데 화작은 146점이에요. 이 4점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작년에는 130과 134 차이는 비슷했죠. 어찌됐건 두 해 간의 난도 차이는 놔두고 언매와 화작 선택의 방향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확통은 보통의 문과생들이, 미적과 기하는 이과생들이, 고2 때 배우는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 통상 상위 그룹에서 5개나 6개를 틀리면 수원에 한두 개, 수투에 2개, 미적에 2개, 혹은 확통에 2개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상대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미적 기하가 이과인데 기하는 지금 현행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도 안 나오고 ABC로만 나와요. 얕게 공부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기준으로 미적분을 3학년 때 가르쳐요. 얘는 2학년 때 가르치고.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기 얘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선행을 하더라도 미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나누냐?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그래서 이번에 만점이 137. 역대급이에요. 얘는 148을 줍니다. 같은 100점인데. 여기서 점수를 벌려놓으니까 좋죠. 그래서 수학 싫어해서 문과로 도망갔던 문과생이나 그리고 외고를 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나 정시로 갈 수밖에 없어. 정시에서 2점을 얻어야 돼. 하다 보니까 일부가 미적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사탐과 과탐이 있는데 당연히 사탐은 문과생일 거고 과탐은 이과생이겠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부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생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개략적으로 비율을 한번 보셔라.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현행 수능 체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통합 수능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별을 하다 보니까 문과생과 이과생의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수학이다. 그래서 1등급만 분포를 놓고 보게 되면 열에 9 정도가 이과생, 열에 하나 정도가 문과생. 요게 최근 2개년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더 어려워져서. 더 줄고 문과는 이과가 더 많아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도수는 좀 어려울 텐데 그냥 간격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이렇게 가공해 본 건데 나중에 이제 과목별로 보실 때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비교해 보세요. 각 구간별로 아니면 짙은 구간에서 거의 1대1에 가깝습니다. 1대1에 가까워요. 평균적으로는 여학생이 높아요. 약간. 근데 대체로 비슷하고요. 그 다음 1등급의 분포를 놓고 보게 되면 재수생이 30%대잖아요. 그렇죠? 재수생이 40%를 넘어섭니다. 그 다음 문과, 이과가 약 반반이잖아요. 언제나 이과가 더 많아요. 국어도.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작년은 쉬운 국어, 올해는 너무 어려운 국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 1등급대를 보게 되면 1등급 최고점과 최하점. 저기 있죠. 최고점과 최하점. 작년에는 8점, 올해의 경우에는 17점. 엄청나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 잘 보면 정시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냥 그런 구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엄매 만점은 150, 화작은 146이고요. 자, 요 그래프가 추가됐는데 이걸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 오른쪽이 1등급이에요. 아래는 작년 국어, 위에는 올해 국어. 축척을 똑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쉬우니까 머리 쪽에 많이 몰려있죠. 어렵게 되니까 위와 아래가 거의 종 모양처럼 됐습니다. 일반적인 정규분포 양상을 띠고 있죠. 이쪽은 우측으로 쏠려져 있는 형태. 그러면 여기에는 이른바 정시에서 왜 점수가 중요하냐면 변별을 해야 되니까. 같은 수학하고 탐구 점수일 때 국어로 변별이 안 됐으나 올해는 너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른바 변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수학도 비교해 볼게요. 수학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비슷했어요. 수학은 국어하고 영어, 이제 국어랑만 비교하면 국어는 2점짜리, 3점짜리잖아요. 근데 수학은 2, 3, 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4점짜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점수대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너 1등급이니? 3개 틀렸어? 88점이니?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간을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7명 나오는 건 정말로 이상한 애들인 거죠. 자, 저기도 보시면 중간에 500, 근데 그나마도 올해는 사이사이에 점수가 좀 끼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변별력이 좀 뚜렷하게 졌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으면 일반적으로는 100점과 96점, 92점, 88점으로 딱 갈라졌거든요. 97점 맞은 애들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거를 구경을 해보실게요. 자, 미정 만점은 저기 꼭대에 있습니다. 근데 확통 만점은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프를 보실게요. 대충 선글게 비슷비슷한데 이게 작년인데 띄엄띄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은 어차피 1등급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특정한 구간에 엄청나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 분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상위권 변별.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면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애들은 실제로 매스컴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대상자가 아니죠. 변별이네 뭐네는 전부 다 얘네들의 변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는 큰 변화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만 변화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이 변별을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90점, 80점 이렇게 나뉩니다. 90점이면 1등급,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1등급의 분포를 한번 보세요. 자, 원래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는 4%까지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90점만 맞으면 1등급 다 줄게. 89점은 2등급이야, 이거니까. 근데 1등급의 분포를 보시면 7%, 12%, 6%, 7%, 4.7. 영어 또한 어려워졌다. 4.7%면 약 상대평가 1등급의 비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봤더니 1등급의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2등급은 엇비슷합니다. 3등급도 엇비슷하고요. 근데 어찌됐건 1등급이 줄었으니까 2등급도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겠죠. 근데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21학년도 1등급 12%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발로 차이는 게 1등급이란 얘기예요. 22학년도 반으로 줄었죠. 1등급이 없어요. 그러면 1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2등급이 해집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좀 이따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 사탐의 1, 2등은 선택 비율로 봤을 때 언제나 생윤사문이에요. 생윤사문. 자, 근데 난도 있는 과목, 어려운 과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인원수가 적은 것들이에요. 자, 경제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탐은 과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여깁니다. 그러면 고득점하는 애들이 굉장히 뭉텅이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평가원에서 난도 조절을 자칫 잘못하면 이 머리가 1등급이 4%가 나와야 되는데 5% 심지어 1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잘못 조절하게 되면 변별이 안 돼 버려요.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인원 분포도 영향을 받고요. 난도도 영향을 받는데 경제 같은 과목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쉽게 냈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벌어질 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인원 분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경우에는 원과목, 투과목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서울대를 가려면 수시 지균이라고 해서 전교 1, 2등만 가는 것과 정시로 가려면 과탐투를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층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풀어버렸어요. 단 선택하면 가산점을 줄게. 필수는 아니야. 근데 이걸 선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그룹의 상위권은 누가 차지할까요? 영과고 애들이에요. 근데 일반고는 반밖에, 내신으로 슬렁슬렁 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과탐의 경우로 본다면 이 원과목은 진짜 문제 같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반면 투과목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내는 느낌. 그래서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등수가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물리화학이나 생명지학이 비슷했어요. 자, 어느 순간 지구과학으로 쏠립니다. 지구과학으로 너도 나도 쏠리는데 상위권만 가느냐? 아니에요. 하위권도 있으니까 변별이 생깁니다. 계속. 그래서 웬만하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구과학이다라고 해서 지구과학을 너도 나도. 그래서 학원가에도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품기가 나타나는 일도 벌어졌거든요. 2등 생원이랑 비슷하고요. 역대급 변화는 화학이 최근에는 화원이 꼴찌라고 있다. 원래 물원이었거든요. 화원이 거의 그래도 10만 명대는 나왔었는데 못해도. 그래서 옛날로 추적하지 않고 최근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도 화학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오히려 물리를 더 수월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근데 학종을 염두에 둘 경우에 공대 성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물리원을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신으로 하면서 수능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화학을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더라. 그다음에 투 과목은 지투나 생투 쪽으로 조금 쏠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가 좀 어려워요.
대학에서 정시 점수 계산을 할 때 인서울에 웬만큼 좋아 보이는 대학들은, 중상위 대학들은 그냥 수도권 중상위 대학이라고 할게요. 수도권 중상위 대학은 대체로 표준 점수를 이용해요. 그 다음 일부 대학만 백분위 점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는 뭉태기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별이 뚜렷하진 않죠. 근데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준 점수가 중요합니다. 96% 1등급, 89% 2등급, 그리고 3등급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얼추 상위권 그룹의 애들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 한 과목을 시험을 보면 원점수 가려놓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성적의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건 뭐냐면 G2를 선택한 아이의 표준 점수가 제일 좋은 애가 72점이 백분위 98로 여기 있더라.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점수는 표준 점수, 바깥의 축은 백분위 점수. 자, 이때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대체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가 상위권 그룹에 많고 어쩌다가 중상위 그룹의 백분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과탐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쩌다가 백분위를 이용하는 대학은 사과탐도 백분위를 이용해요. 그 다음 연고부터 웬만한 대학, 의대 또 웬만한 의대 등은 백분위를 대학마다 표준 점수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변환 표준 점수는 계산 방식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백분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분위가 중요하구나. 근데 상위 그룹에 우리가 이름 들어본 대학 중에서 표준 점수라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울대가. 서울대는 여기 있는 점수를 이용해요. 연고대는 여기 있는 점수를 이용합니다. 자, 구도를 볼게요. 사탐은 일반적인데 표준 점수 최고점이 70점대가 나온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최근 2년만 70점대가 나왔고 그전에는 대부분 60점대, 67, 68 이렇게 나왔어요. 쭉 보시면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저기 보세요. 생윤 보세요. 생윤. 자, 생윤 50점 만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위에 없으니까 백분위 점수로 10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뭉태기로 있다 보니까 백분위 1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가 98인 애들이 다 뭉태기로 있습니다.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이 변별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65점 표점이 나오고 백분위가 9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대를 쓰게 되면 생윤 세계사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65, 63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근데 경제, 정법을 선택하는 아이는 73, 73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과목별로 거의 10점 차이가 나죠. 개이득이죠. 개이득. 이거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불복인데 과탐에 비하면 사탐이 이런 복불복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럼 연고대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생윤 만점자는 98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고 변표를 만들어서 68.3을 만들어서 입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산하게. 대신에 경제는 백분위 100을 가지고 70.9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73과 65면 8점 차이인데 70.9와 68.3으로 점수 차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게 유불리가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과탐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보랏빛으로 칸을 쳐놓은 곳이 지금 원점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이 1등급 커트라인 점수들이고요. 주황색이 2등급 커트라인 점수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가장 피를 본 아이들이 사탐의 윤사, 철학이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데 쉽게 낸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등급 50점 만점 100분위 94가 나옵니다. 96도 안 나와요. 6%가 몰려버린 거죠. 그리고 표점 최고점이 63. 저기 맨 아래 62 보이세요?
백분위 86입니다. 칸이 모자라서 저기다가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2점짜리 한 개 틀렸어요. 48점. 3등급입니다. 2등급이 없어요. 표준 점수 증발이라는 게 가끔 정시 관련된 자료집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백분위가 뭉태기로 증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한 5, 6년 정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좀 심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탐은 이렇게 들어가고, 과탐 2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서울대, 빠지긴 했는데 서강대, 그리고 가관, 경상, 단국, 동국은 의대들이 과탐 2를 선택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가산점을 줍니다. 일반 대학의 상위권은 서울대와 서강대가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수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과가 굉장히 유리해졌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1등이 수학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게 첫 번째는 수학이 불을 지폈는데 기름을 끼얹는 게 이 사과탐이에요. 자, 이과가 나 점수 안 될 것 같아서 이과학과 안 쓸 거야. 문과 가도 된다며. 자, 문과로 넘어갈래. 자,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백분위가 예를 들어서 95라고 치죠. 95일 때 67.3을 주죠. 근데 사탐에 비슷한 애들은 66.1을 주죠. 넘어가면 개이득이에요. 1점. 그죠? 넘어가서 두 과목을 계산하니까 사탐에서 과탐이 또 이겨버려요. 이게 초창기예요. 그랬더니 난리 났습니다. 두 번째 해 문과 침공 더 심해졌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장벽을 약간 올려놨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장벽을 올려놨으나 거의 구멍이 숭숭 뚫린 유명무실의 장벽이다. 그래도 장벽을 올리긴 올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뚫려 있다. 그래서 과탐이 무조건 이깁니다. 같은 백분위일 때. 올해는 특히나 더 심해졌고,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긴 했는데 22학년도가 첫 해 수능이에요. 이거를 이제 표본조사한 10여만 명을 가지고 표본조사해가지고 점수를 만점대부터 꼴찌까지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쭉 표로 나타내는데, 빨간 점선이 문과 라인이에요. 확통과 사탐. 그 다음에 파란 점들로 구성된 게 이과 라인이에요. 자, 보시면 대체로 정규분포 양상을 비슷하게 띄고 있는데 평균값, 중간값만 다르죠. 이과가 수학 때문에 점수에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 400이라고 치죠. 400점 이상이 되는 문과생이 요거밖에 안 돼요. 면접 구해보면 대충. 근데 파란 라인은 이렇게 많죠. 파란 라인이 의대부터 해가지고 서울대까지 쫙쫙 갔는데 연고대가 안 돼. 서강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문과로 내려갔더니 없네 애들이. 연고대 되겠네 해서 연고대를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과 침공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초창기예요. 적당한 국어 변별력, 적당한 수학 변별력, 탐구도 그렇고. 근데 작년에 국어가 쉬워졌죠. 국어가 쉬워지면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애들이 누굴까요? 수학 안 그래도 힘들어. 나는 딸려. 근데 국어에서라도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득을 못 얻은 문과생들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양상이 바뀌어요. 이과가 더 두드러집니다. 면적의 차이 둘 사이에 벌어진 걸 보게 되면 이과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작년에 문과 침공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올해는 국어는 좀 모상했는데 수학이 기본적으로 벌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본 그래프와 지금 본 그래프의 이 사이값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그 기본적인 개형은 여기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과로 가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과 애들이 수학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수학 반영 비율을 가장 높게 본 곳이 중앙대 경영이에요. 오늘 한 두어 번 더 언급될 겁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수학을 이과인데 상경되다 보니까 45%를 반영해요. 이과 중에 최고. 자, 근데 요게 문과인데, 자, 문과가 2, 3학년도가 저랬는데 2, 4학년도로 같은 라인을 찾아봤어요. 그때 바뀐 곳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조금 바뀌었어요. 수학을 낮춰놨어요. 이제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의도적으로 문과 침공을 좀 낮추려고 연고, 서성한중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상위권 그룹에서 문과 침공을 가장 덜 받는 대학이 성균관대예요. 10%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60%, 70%, 심지어 90%대도 있으니까. 자, 어찌됐건 이거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문과인데 수학 반영비가 높은 것은 대체로 상경계 계통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경영, 빅데이터 경영, 무슨 경영 하면 이과 애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몰려가 있다. 대학도 문제라 보고 있죠. 이과 숙대가 50%를 반영합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40%대, 좀 많은 곳이 35%대 수학 반영 비율입니다. 비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입시에서 중요한 게 일단은 문과든 이과든 간에 수학이 우선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과의 상경 계열이 아니라 그냥 인문 계열은 국어가 훨씬 더 높아요. 보시고요. 그러니까 비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정시원서를 쓰려면 조건이 필요했어요. 작년까지. 이과는 과탐투를 반드시 봤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아니다. 대신에 문과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뭘 해도 돼. 심지어 사탐, 과탐 뭘 해도 돼.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대학이. 그러면 이제 이과생들은 자, 문과의 확통, 사탐은 이과로 절대 넘을 수 없죠. 장벽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벽을 내년부터 약간 허물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근데 이과는 넘어갈 수 있어요. 단 연고대 등은 마음대로 넘어갔는데 서울대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장벽? 얘가 있어야 돼요. 응시를 해야 돼요. 제2외국어를.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거든요. 3등급 받기 쉬워요. 4등급 받아도 0.5점 감점. 그래서 그냥 제2외국어 대충 보고 나오는 애들이 몇 있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단기 속성으로 20점만 맞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 이과생 보십시오. 전부 다 문과 학과예요. 서울대 최상층에는 경영, 경제, 뭐 언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 법대가 없으니까 자유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의 빅5 학과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100%를 이과생이 점령하고 있다. 의대 못 가고 연고대 가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왜? 작년까지는 과탐2를 해야 됐기 때문에 과탐2 공부가 힘들어서 연고대 갈 성적이 조금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왜? 서울대는 무조건 과탐2만 봐야 돼. 근데 과탐2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연고대에 과탐1만 한 애들도 서울대 이과는 못 가지만 서울대 문과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고 상위권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몰려들 수 있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재작년에 94.5%, 작년에 100%, 간호학과 100%, 인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옅은 색에 비해서 짙은 색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도 난리치고 매스컴에서 난리치니까 낮추려고 한다. 자, 구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합수능이 불러일으킨 것이고 앞서 영어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수시에는 등급을 맞출 때 너무 중요한 과목이긴 해요. 근데 정시에서는 반영비라든가 이런 게 낮고 왜? 절대평가라서. 그래서 반영비가 좀 낮아요. 그룹핑을 잘해요. 샘플로서. 서연고만 비교하면 반영 방법이 녹색입니다. 근데 실제 점수 계산할 때는 이 오렌지색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서울대는 0.5점씩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과 2등급이 환산 점수에서 0.5점이니까 미미하거든요. 고대의 경우가 조금 커 보이지만 이 정도도 미미하다. 왜? 연대가 이렇게 크니까. 그럼 연대는 영어 2등급 받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죠. 상위권 그룹에서. 근데 아까 보세요. 21학년도, 22학년도 비교했을 때 21학년도는 12% 1등급이에요. 넘쳐나는 1등급 대. 22학년도는 반토막 난 1등급 대. 그래서 연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맨 왼쪽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21학년도 넘쳐나는 1등급 대에서는 2등급이 2.4%밖에 없었어요. 100 중에. 근데 어려워지니까 반토막으로 줄어드니까 6%대로 그랬더니 2등급이 넷 중 하나 정도가 침투를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고대라든가 서울대의 경우에는 2등급의 분포가 더 많겠죠. 상대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구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수능 분포에 대한 이해 이런 건데, 자, 원서를 쓰려면 합산을 해야 됩니다.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장판지 배치표, 엑셀로 만든 배치표는 이런 식의 기반입니다. 국어 표점, 수학 표점, 탐구 표점, 그리고 영어 등급 따로 떼놓고 했을 때 합산 점수가 몇 점이냐를 가지고 각각의 기관마다 기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분포일 거야 보여줘 라고 1000샘플을 가지고 10만 샘플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1000은 너무 적지만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을 때 올해 거를 추정하게 되면 문과의 상위 0.1%가 표점 412, 100분이 한 294 정도가 되더라. 근데 이과.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과가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더 높죠. 그러면 침공할 때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그냥 지표를 좀 달아 놓으면, 프린트는 재작년 거 2023으로 해놨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건동욱 라인이 상위 5%에서 하한선이 7% 상이에요. 문과에. 자, 그런데 이과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점수가 달라요. 100분위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경건동홍의 하한 가장 낮은 학과, 동국대의 가장 낮은 학과를 한 260점 근처로 갈 수 있다라고 치면 이거 가지고 건동홍의 좋은 학과 문과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타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근데 이거는 그냥 구도예요. 점수의 분포를 계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여기 1%, 상위 1%와 상위 2% 사이에 44만 명에 대한 1%, 그러니까 4,400명이 있는데 이 4,400명이 전부 다 정시로 지원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추정이 되죠. 수시가 한 60%는 되니까 빠져나갔겠지. 근데 그거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서울 교육청이 있다. 경기도도 가지고 있겠지만. 근데 다른 사교육기관은 이걸 덜 가지고 있어서 추정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 추정 방식이 1000샘플을 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10,000샘플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점수가 기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자, 점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고 점수는 상세하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지원을 할 때 세 장의 카드를 어떻게 나눠 쓰느냐인데, 우리가 그냥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하면 서영고 쓰면 될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군이라는 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다가 달라요. 근데 보세요. 스카이부터 건동홍 라인까지 상위 그룹은 다군이 문과든 이과든 간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상위 그룹은 가나에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실효성 있는 카드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위 그룹은, 수도권 중위 그룹은 가나다가 다 있죠. 그래서 야, 다군이 아니라 가나군이 중요하대. 얘들은 맞으나 얘한테는 아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의치한 약도 전부 다 다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가나군 2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중상위부터 중위권은 가나다군을 가지고 골고루. 자, 그럼 대학들이 어떻게 모집하는지 샘플이라고요. 자, 작년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을 인문과 자연을 한번 나눠봤어요. 자, 서울대는 나에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쓰고 연대 쓸 수 있지만 연대 쓰고 고대는 못 써요. 왜? 가군에서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겁니다. 자, 가군의 한 장, 나의 한 장, 다의 한 장, 3장의 카드. 자, 근데 보세요. 상위 그룹은 다가 없습니다.
다가 언제부터 생겨납니까? 여기. 그러면 세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극상층은 6만 원, 8만 원 아끼자.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여기 애매한 상층은 써야죠. 아래층은 혹시라도 될 수 있으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돈벌이를 가장 잘하는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수시든 정시든 간에. 여기, 그 다음에 외대, 그리고 건대. 그러면 요런 대학은, 요런 학과들은 이과생이 많을까요? 문과생이 많을까요? 문과학과인데 이과생이 많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상층에서 중위로 내려오게 되면 골고루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등수를 추정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 표를 가지고. 이과입니다. 자, 의치 한수약을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서울대 쭉쭉쭉쭉. 자, 중앙대가 있는데 의치 한약을 못 가면, 자, 이 의치 한약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서울대 의대, 흔히 이야기하는 인서울 의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극상층 안에서도 최극상층은 2장밖에 못 써요. 적당한 극상층이 되어야만 3장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그냥 상위권은 2장밖에 못 씁니다. 자, 다시 중대가 다 받아먹는데 올해 성대가 여기 끼어들었어요. 올해. 작년에 없다가. 요 학과가 어느 학과냐면 반도체공학과. 그러니까 성대 반도체가 유명하죠. 삼성 계약 쭉.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에너지 2개 학과를 여기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고대, 공대 가고 싶었던 애들이 성대를 가군이나 나군에서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다에다가 이걸 딱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홀이 됩니다. 이 40명에 대한 경쟁률이 뭐 예상 뭐 쉽게 예상, 보통의 정시 경쟁률은 3대1에서 5대1 사이거든요. 일단 기본 더블 이상. 더블이 뭡니까?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도는 비슷하다. 이제 대학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걸 하지 마세요. 근데 방법론적인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점수가 저기 보시면 연대는 국수 영탐구를 요 반영 비율 200, 300, 100, 100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론적으로 1000점 만점에서 76, 8.3이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이론적 최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실제 점수. 2학생이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을 가지고 각각 연대와 고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반영 비율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영어 반영 방식도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A 학생은 고대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B 학생은 연대가. 그러니까 성적의 미세한 차이가 한 대학에서 등위를 완벽하게 가를 수도 있고 같은 점수를 가지고 연대식 등수와 고대식 등수가 다르다.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점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생 내신 공부를 시킬 때 올해 작년부터 서울대가 올해 고대가 내후년에 연대가 내신을 반영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4년 후 2028학년도부터는 몇 개 대학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9등급이 5등급제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도 점수가 심화 수학을 안 만들어내면 국수형의 변별이 뚝 떨어질 거고요. 사과탐이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모든 대학이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만 자, 단 비교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정시에서 그냥 개괄만 아시자고요. 약식 학종형으로 간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을 보시면 요 A 항목을 잘 보시면 돼요.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반고에서 한 2등급만 받아도 A 근처는 될 수 있겠네. 단 내가 기계공학과 가는데 학교에서 물리투를 선택 안 했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 정도의 느낌이라 보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평가해서 A를 줄 거냐 B를 줄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고대 방식은 그냥 흔히 우리가 너 평균 몇 등급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내신 성적표 나올 때 평균 몇 등급 나오는 거 단위수와 석자 등급을 이용합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물투, 경제, 수학 이런 거죠. 이걸 점수를 계산할 때 요상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경을 수시에서도 이렇게 반영합니다. 학생 Y의 기하가 B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평균 한 2.0등급인데 기하만 B를 받았다. 다 A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하 등급이 나는 B에 위치하니까 A 43%까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구간이냐면 바로 5등급에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자, 기본 5 깝니다. 그 다음 내가 분포하는 건 여기니까 누적이 얼마야? 66%네? 그럼 66% 해당한다. 100으로 나눠서 0.66을 더해줘서 5.66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자제분이든 재원생이든 간에 진로 선택 과목 B 받으면 충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점수 계산을 예시로 봤는데 한 샘플의 성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봤던 상위 누적을 보게 되면 단순 합산. 나 표점으로 얼마야? 그랬더니 0.75%래. 자, 100분위로 봤더니 0.75%인데 표준 점수랑 100분위랑 더했다. 이건 뭐냐면 탐구를 100분위 기반 점수로 바꿀 거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0.59. 그러면 서울대 방식보다 연고대 방식이 내 등수가 가성비가 더 좋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군에서 ABC 중에서 뭘 선택하지? ABC가 대학하고 학과를 조합을 해봤더니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같은 의대인데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인데 반영 방법이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점수가 달라져서 등수가 달라져요. A로 했더니 0.6등 정도가 나오고 B로 했더니 0.88등 C로 했더니 1.0등이 나와요. 그러면 C는 엄청 손해를 보니까 여기를 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수를 내놓는 기관이 단순 점수가 아니라 환산 점수를 내놓는 기관이 중요해서 서울교육청 걸 보거나 고속성장을 보거나 진학사를 보거나 대성 종로의 배치표를 보거나 하면 환산 점수를 보여줘요. 근데 환산 점수를 주면 뭐하냐? 야, 내가 계산했더니 545점이래. 545점이 근데 뭔데 그게? 545점이 어떤 위치인데? 를 알려주게끔 만드는 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바로 누적 백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1%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과생을 20만 명이라고 봤을 때 20만 명이 1% 등수야. 근데 1%면 그중에 수시가 얼마 빠져나왔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배치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사, B사, 그 다음에 Z, G사, 진학사예요. 그런 거 가지고 점수를 막 따져보는 거죠. 골고루 따져봐서 이런 걸 따져보면 내 점수가 어디에 들어맞지? 라는 것을 다양한 지표를 보셔야 돼요. 왜? A 지표, B 지표, C 지표 있는데 10개를 다 본다? 이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3개 정도는 참고하면 틀릴 일이 크지 않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셋 다 된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2개는 된다고 하는데 1개는 어렵다고 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셋 다 어려우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3군데를 쓴다고 했잖아요. 가나 다에. 그럼 보세요. 이게 의대인데 서울대 의대는 일단 우리나라 최상위잖아요. 그렇죠? 최상위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에 작년에 직윤과 일반이라고 해서 합이 40명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다 뽑았더니 40등까지 뽑았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좀 시킬까? 없죠. 왜? 등록 포기자가 3군데 합격하면 그중에 1-2군데를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버리고 갈 만한 대학이 없어요. 근데 연대 의대를 합격하면 버리고 갈 대학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게 연고성과 울은 좀 적긴 하지만 뺏깁니다. 충원으로. 그래서 충원을 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줄게 하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연성가울 같은 경우엔 그래도 비슷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나군에는 엄청난 큰 갭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와 경희대 의대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위 그룹은 서울대를 쓰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경희중앙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얘들은 이제 다 뺏겨요. 저기 5개 대학에 뺏기니까 충원이 44명 모집에 136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다 뺏기는 거죠? 16명에 183명을 뽑으니까 10배 이상을 더 뽑아야 됩니다. 문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대 경영, 서강대 경영인데 그냥 아까처럼 점수를 막 해가지고 시간대별 경쟁률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보려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저도 어쩌다가 한 해에 몇 명만 해보는 거지 이걸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영을 간다고 보자고요. 4년 전 경영은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만 갔단 말이에요. 이과생이 갈 수 있었으나 장벽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이과가 막 가죠. 그래서 경영은 예를 들면 의대만 생각하면 아까 의대 조합이 있었는데 나 서울대가 안 되면 연대를 경영으로 쓰고 서울대는 인문대 쓰면 안 될까? 이런 식도 있겠죠. 근데 오로지 경영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과생도 들어오죠. 그래서 보십시오. 서울대 경영은 그래도 9명이 빠질 수가 있어요. 58명 대비. 연고대는 많이 뺏겨서 연대, 고대는 대략 한 70% 평균 내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다른 데. 서울대 경영뿐만 아니라 이공계통, 인문사회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심지어 성균관, 자 여기 중앙대가 있습니다. 197명에 1889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합격한 애들만 이만큼인데 불합격한 애들이 또 이만큼 더 이상 있거든요. 원서비가 장난 아니겠죠. 한 학과 뽑는데.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점수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예요. 아까 봤던 그 배치표라는 거 가장 단순한 배치표가 이런 거예요. 표준 점수 합, 백분위 합. 근데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살필 때 사용한다. 실제로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기관 걸 가지고 참고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도 봐야 된다. 눈치 싸움을 위해서라도 모의 지원이라는 걸 봐야 된다. 자, 상세하게 들어갈게요. 가장 흔한 배치표, 가장 전통적인데 요즘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든 겁니다. 대성 종로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기 점수를 입력하면 표점 얼마야, 백분위 얼마야, 대신에 어느 정도 위치인 것 같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을 텐데 프린트에는 따로 파일을 넘겨드릴게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런 다음에 야 조합을 할 때는 어떤 게 좋지? 국수, 탐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 조합도 있고 아래 대학으로 내려가면 한 평택대쯤으로 내려가면 두 과목만 봐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 수가 다른데 위로 올라가면 4개를 다 봅니다. 탐구도 두 과목 다. 근데 어쩌다가 탐구를 한 개만 보는 대학도 있고 3개 영역만 보는 대학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대충 가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점수로.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합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대 이과를 한번 골라봤더니 이 기계에서 배치점보다 3점 높대, 1.2점 높대, 2점 낮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우리 보세요. 50명 선발할 때 1, 2등으로 합격하고 싶은 학생 빈도보다 50명 선발할 때 49등, 50등으로 선발 이걸 더 노리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는 갈 학과가 아니다. 학과명을 안 봐도 이런 거는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고민을 이거 선택하면 상담해주는 선생님도 편하고 엄마도 아이도 편한데 다만 아쉬울 뿐이죠. 전부 다 여기서 보니까 심지어 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스나이핑을 한다고 애쓰니까 점점점 힘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흔한 방식인데 모의 지원이 있어요. 대성이나 종로 걸 이용하더라도 모의 지원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여기 모의 지원은 의미가 없는 건데 넣어봤더니 이 점수가 2등 정도 돼.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봤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요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모의 지원이라는 걸 보려고 한다면 학생들은 실제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어디에 몰려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형성했지? 이걸 보려면 진학사.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같은 건데요.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게 이 점수를 가지고 계산해 본 제2사의 배치 점수예요. 보세요. 마이너스죠. 전부 다. 같은 학과입니다. 물리, 기계, 항공, 화공, 가장 높은 화공,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근데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D사에다가 돌려봤더니 플러스예요. 수위에만 그렇고 웬만한 건 8점, 10점까지도? 뭘 믿어야 될까? 근데 이게 저기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성대 막 이렇게 가버리면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나마도 부산교육청에서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라인을 만들어주니까 망정이지. 이 사교육기관 걸 가지고 가면 대성의 이영도 소장이라 하더라도 내려가서 경성대 배치 점수를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해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들의 추정 방식으로 올해는 700 몇 점이 몇 %일 거고 선호도를 고려해서 몇 명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정도 점수가 어울릴 거야 라는 식으로 배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교육기관은 점수를 그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거를 많이 이용하면 그것만 보고 쫓아갈 거니까 거기에서 합격점이 형성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 애들이. 요게 서울교육청 거예요. 센 진학.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입력 안 해도 대신에 만약에 A 학생 상담을 해주고 B 학생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면 내 로그인, 선생님들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수능 성적을 매번 바꿔서 입력하면 살필 수가 있어요. 귀찮지만 해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배치 점수에서 사설기관보다는 서울교육청 거는 참고해 보셔라 라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과생이 아까 건대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제2사가 건대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과가 물리학과조차도. 근데 서강대를 갔더니 다 남는데요. 같은 점수로. D사는 조금 남는데요. 남기는 남아요. 그래서 건대를 안 가고 서강대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교육청도 다 가능하대요. 그러면 건대 안 가고 서강대 간다. 이게 이제 문과 침공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라는 거고. 자, 이게 고소성장인데 GS 분석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신판이에요. 프린트물에는 구판으로 나와 있을 텐데 요게 올해는 이제 모양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약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능 점수를 넣으면 같은 건대인데 점수를 계산을 해줘요. 환산 점수로. 그 다음에 이 분석기 안에 적정, 예상, 소신 점수라는 거 만들어서 10명이면 한 5등 할 것 같아. 아니면 확률이 한 90% 넘을 것 같아. 7등 할 것 같아. 꼴찌 할 것 같아.를 점수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점수는 감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야. 그래서 누백이라는 걸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교육기관마다 누백도 만들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근데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만들어. 대부분이 얘로 통일됐다. 자, 기관 안에는 다 자체적인 누백을 가지고 있으나 널리 공개된 건 얘기 때문에 웬만한 지표로는 GS 누백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누백이라는 게 있어요. 누백으로 점수를 그어놨어요. 여기에 따라서 안정하면 진한 초록, 불안하면 빨강, 색깔로도 표시해줘. 근데 나중에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입시 결과라는 게 있는데 합격권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는 요거는 뭐냐면 꼴찌로 추정되는 학생의 누백인 거예요.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꼴찌 추정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70% 컷. 대학에서 공개한 70% 컷이 있습니다. 이걸 70% 컷은 대학 어디가에서 다 취합해서 발표를 해주는데 거기는 600 몇 점, 700 몇 점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 GS 분석기에는 누백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게 널리 사용돼서 수험생의 최소한 3분의 1 가까이가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3분의 1은 좀
지나친다 하더라도 꽤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걸 장착해서 기본 도구로 활용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구로 진학사의 시스템을 개괄적으로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는 D사든 J사든 GS든 지가 점수를 그어 놓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여기 들어와야 돼 라고 합니다. 근데 G사와 J사와 D사의 이용률이 적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죠. GS는 웬만큼 이용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진학사는 자기네들이 그어놓은 점수로 처음 출발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점수예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10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 그럼 커트라인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10명이 빠져버렸다.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거죠. 커트라인이 유동적으로 변한다.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뒤에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니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애들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가봤자 위험한 애들이 옮겨갔으니까 여기서는 변동이 없어요. 대신에 경쟁률이 줄어요. 인원수가 줄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도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위험해지는데 움직일 때마다 내 합격률이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애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대부분 아홉은 여기 가니까 또 떨어진대. 점수가 자꾸 내려가. 자, 근데 진학사의 흐름은 기본이 맨 위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북대 7회를 쓰려고 가정을 해놓은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최초에 요강에 9명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년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봤더니 수시에서 선발 못해가지고 넘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진학사 자체적으로 13명이 더 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는 예상 인원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실제 인원이 될까요? 29일 이후부터. 그러면 이 22명 선발하는 걸로 모형을 짜놨는데 23이 될 때와 21이 될 때만 하더라도 점수 커트라인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작년 경쟁률과 올해 예상 경쟁률을 집어넣어요.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나름의 로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수를 얼마로 받냐면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104명이기 때문에 22명에 대해 가지고 산출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 달라지죠. 등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 합격자는 22명, 즉 22등 안에 들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근데 예상 경쟁률이 5.8인데 실제로 지금 3대 0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성적은 22등 성적이 아니겠죠. 그쵸? 5.8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등수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등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를 가지고 보여주고 꼴찌로 예상되는 커트라인을 딱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로직이 있다 가지고 최초 합, 최종 합 커트라인을 공개해 준다. 자, 이게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킵니다. 배터리 칸으로. 쭉 봤을 때 1, 2, 3, 4는 위험한데 5부터 간당간당 6, 7 넘어가면 웬만하면 7이면 정말로 느슨하게 원서를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합격, 거의 합격, 6도 합격, 5와 4가 애매한데 심지어 3은 떨어진다고 보는데도 합격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 이 로직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담겨있는 104명의 성적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수를 쫙 보여줍니다. 해서 푸른 칸, 녹색 칸, 최초 컷, 최종 컷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점들의 상세 이력을 봅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저기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맨 위에 탑에 있는 애가 저렇게 점수를 남기고 여기 앉아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을 허수라면 22명이 아니라 저 한 명을 빼버리면 23명이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등수 안에서. 그래서 이 허수가 있냐 없냐를 진학사 자체 로직으로 걸러내기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표본 분석이라는 걸 하고 표본 분석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스나이핑을 했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덜어 보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올려졌으니까 덜어 보이는 것이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양, 엄청나게 많은 양, 전부 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하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해라. 그래서 등수별로 학생들의 환산 점수와 상세 이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표본 분석 하려고 한다면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상세 정보를 열람해보면 상세 정보를 열람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 상세 정보가 사라졌네. 아무튼 상세 정보를 열람을 하면 국어는 몇 점이고 수학은 몇 점이고 해서 나와. 학생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를 가지고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A 학생이 있으면 A 학생이 전북대 치위에 말고 다른 군에는 어디를 썼지? 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사의 흐름, 날짜별로 점수대의 흐름, 애들이 어떻게 드나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드나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점수대이다. 그리고 허수를 제거할 수 있는 로직을 그래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진학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로직이 또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허수로 보고 있어. 얘도 허수를 보고 있어. 근데 네가 봤을 때도 허수라면 체크해. 내가 집어서 보여줄게. 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단순화시키면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선 인근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점수를 형성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최상위 그룹에 한 명만 뽑는 곳이라면 가짜 애가 점수로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도 못 쓰겠죠. 그렇게 사기를 친 경우 그리고 쇠고랑을 찬 경우가 뉴스에 수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작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파일로도 전해드릴 텐데 그러면 입시 결과가 예년의 입시 결과는 의미가 없어? 아까 GS 말고? 근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투스에서 배포를 한 자료이긴 한데 점수를 이렇게 넣으면 뭘 만들어 주냐면 자 대학 학과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그 건대라고 치면 딱 소팅을 하게 되면 올해 기준 내 점수를 만들어줘요. 그럼 아까 보세요. 작년 점수하고는 점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합격자 점수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수능의 표본들하고 분석 자료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이면 어느 정도야 라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점수라면 작년에는 이 점수, 재작년에는 이 점수야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검토죠. 자, GS를 가지고 대략 검색, 교육청 거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싶어. 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 컨설팅 하신다라고 한다면 GS를 3만 원 주고 구입하신다. 아니면 아름아름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 자료를 이용한다. 22일부터 개방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진학사는 마음이 급한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학원용으로 구입하시면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겁니다. 애들이 한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억하셨다가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과들을 쭉 일람해서 한 개 학과를 특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대학의 환산 점수를 다 볼 수도 있어요. 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해가지고 보자.
그리고 이제 경쟁률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오늘 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 일정을 확인해서 인원의 변화, 점수와 함께 모의 지원까지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관에서 그냥 다 합합합 뜨면 크게 불안하지 않다. 자, 이런 건 있죠. 두 개의 기관은 분명히 점수를 약간 남기고 된다고 했는데 진학사가 4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3칸. 근데 다른 3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안정적인 게 있으면 그런 건 노려봐도 돼요.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 나머지야 애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1학년 1학기 때 휴학이 가능하냐? 왜 그러냐면 워낙 문과 친공이 많으니까 90%를 이과생으로 뽑아놓은 우리 학과 애들은 남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입학을 해와라. 돈이라도 내고 가. 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차단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나눠서 수도권 주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 2학기 휴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자퇴해서 재입학까지 가능하냐 여부, 이런 것들하고 전과 복수전공 많이 물어봐요. 대부분이 복수전공이나 전과 물어보는 애들은 탐탁지 않은 학과 지원하는 애들이거든요.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과 했다라는 애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정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자료집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 오늘 안내드린 내용, 그 다음에 평상시 가지고 계셨던 거, 정시와 관련된 부분, 수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증,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매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 지시고 상담을 꼭 해줘야 돼 하면 아까 그 도구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도구 보는 방법 정도만. 그 다음에 오히려 저학년들 고2, 1부터 중등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거, 수능 구도가 이래, 입시 구도가 이래, 이런 부분만 이 수능 파트, 정시 파트에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 중2 이하는 바뀌는 수능이 이런 구도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